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2025년 8월 8일 새벽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인근 한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22세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 온몸은 멍과 고문 흔적으로 가득했고 손가락 여러 개는 부러져 있었으며 갈비뼈는 골절돼 있었습니다. 차이는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박준혁,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 겨우 한 달 전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환한 미소로 집을 나섰던 그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꿈은 글로벌 마케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경험을 쌓고 싶어 했고 영어 공부에 매진했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은행 통장만 팔면 5천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박람회 참석비도 다 대준다고 했고요. 우리 아들은 그 말을 믿고 갔어요.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던 차였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유골함을 받아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74일. 아들이 사망한 후 유해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74일 동안 부모님은 매일 외교부에 전화했고 국회의원실을 찾아갔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SNS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샵 캄보디아 범죄단지, 샵 박준혁을 기억합니다. 샵 대한민국이 움직여라.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7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범죄단지와 대한민국의 전면전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타나입니다. 본명은 타나 소반나. 캄보디아 프놈펜 경찰청 형사과 소속 38세. 15년간 이 나라의 어둠을 봐왔습니다. 마약, 인신매매, 조직범죄. 하지만 그날만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2025년 8월 9일 오전 6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보코산에서 시신 발견. 외국인으로 추정. 저는 즉시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프놈펜에서 보코산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 그 길을 달리는 내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코산. 이곳은 캄보디아에서도 악명 높은 곳입니다. 과거에는 아름다운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범죄 조직들의 거점이 됐습니다. 높은 산과 울창한 숲은 범죄자들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좁은 산길 옆에 세워진 흰색 승용차. 뒷좌석에는 젊은 한국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팔, 다리,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여러 개가 부러져 있었고 손톱은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고문이야. 20년 경력의 법의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소 4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고문 흔적도 있고 둔기로 맞은 타박상도 여러 곳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신원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박준혁, 22세. 한 달 전 관광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후배 형사 소티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소티는 제가 10년 전부터 파트너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도 이런 참혹한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의 여권 사진을 봤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대학생.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누운 시신.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차 안을 수색하던 감식반원이 외쳤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휴대폰이 발견됐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아 있었지만 아직 켜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범인들이 이미 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도와줘. 여기 사람들이 날 가두고 있어. 여권 빼앗겼어. 나갈 수가 없어. 경찰에 신고해줘. 5천만 원 보내라고 해. 안 보내면 죽인다고 협박해.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했어. 너무 무서워. 마지막 메시지는 사망 이틀 전인 8월 6일 오후 11시 47분이었습니다. 모두 보내지지 않은 채 임시 저장함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 연결이 차단돼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7월 25일 이후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타나, 이 사건 조용히 처리해. 외교 문제 만들지 말고.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것도 고문 살인이에요. 우리가 수사해야 합니다. 너도 알잖아. 저쪽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보코사는 우리 관할이 아니야. 그럼 누구 관할입니까? 이 나라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타나, 목소리 낮춰. 나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저쪽 사람들. 시아누크빌과 보코산을 장악한 범죄 조직. 그 뒤에는 정치인들이 있고 더 뒤에는 훈마넷 정권 고위층과 중국 자본이 얽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세계 부패인식 지수 180개국 중 158위입니다. 경찰, 판사, 정치인들이 모두 뇌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저 같은 말단 형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시신을 봤지만 박준혁의 얼굴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제 아들과 같았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죽었다면 저는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친구 치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트라는 한때 범죄 조직에서 일하다 탈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프놈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죄 세계의 소식은 여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타나, 그 한국인 학생 얘기 들었어. 태자단지나 웬치에 있었을 거야. 태자단지, 웬치? 프놈펜 주변에 있는 범죄단지들이야. 거기는 지옥이야.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어. 치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을 봤던 것 같았습니다.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야? 여러 명이 있어. 하지만 한국인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건 리광호라는 조선족이야. 34살, 키 160cm 정도로 작지만 진짜 위험한 놈이지. 어떻게 위험한데? 그 놈은 사람을 고문하는 걸 즐겨. 실적이 안 나오면 직접 와서 폭행해. 전기 충격기, 몽둥이 뭐든지 다 써. 작년에 중국인 한 명이 탈출하려다 잡혔는데 그 놈이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렸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준혁의 부러진 손가락들이 떠올랐습니다. 리광우는 어디서 왔어? 중국 동북부 출신이야. 조선족 자치구. 한국말 완벽하게 하고 한국 문화도 잘 알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속이기 쉬운 거지. 형, 누나 이런 말 쓰면서 친근하게 다가가거든. 치트라가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2023년부터 캄보디아로 왔대. 미얀마에 있다가 거기가 너무 위험해져서 옮긴 거래. 지금은 최소 5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어. 왜 경찰은 안 잡아? 치트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타나, 너도 알잖아. 리광호 뒤에는 큰 손들이 있어. 정치인, 군 장성, 경찰 고위층. 다들 돈 받고 있어. 월 10만 달러씩.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 거였습니다. 3일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인 겁니다. 8월 12일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캄보디아로 파견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그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타나 형사님이시죠? 한국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강대성입니다. 50대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키 180cm의 다부진 체격. 20년 이상 경력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온 팀원들도 모두 베테랑처럼 보였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죽었으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참혹하게. 강대성 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팀은 총 5명이었습니다. 강대성 팀장, 사이버 범죄 전문가 이수진 경위, 통역관 박민지, 현장 요원 김태훈 경사와 최영우 경사, 그리고 국정원에서 파견된 분석관 한준서. 겉으로는 한국무역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강대성 팀장이 노트북을 열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파악하겠습니다. 타나 형사님, 캄보디아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4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는 220건이었습니다. 2025년 8월까지는 330건입니다. 숫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범죄 조직을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많은 조직이 동남아로 이동했습니다. 둘째,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와 무능입니다. 뇌물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국정원 분석관 한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훈 마넷 정권 고위층이 범죄 조직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후이원 그룹이라는 금융회사가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이원 그룹? 제가 물었습니다. 훈센 전 총리의 조카가 소유한 회사입니다.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50억 달러를 처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억 달러면 6조 원이 넘습니다. 사이버 전문가 이수진 경위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타나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하데스 카페라는 웹사이트입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의 해외 취업 커뮤니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모집 창구죠. 월 1,000만 원, 해외 고수익 일자리, 숙식 제공, 비자 지원.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유인합니다. 화면을 스크롤하자 수백 개의 게시글이 나왔습니다. 모두 달콤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IT 회사 고객상담원 모집 월 900만 원. 동남아 리조트 관리직 채용 숙식 무료 월 800만 원. 해외금융회사 텔레마케터 경력 무관 월 1,000만 원. 박준혁도 여기를 통해서 모집됐습니까? 정확합니다. 7월 10일에 캄보디아 박람회 통역 아르바이트 -5일간 500만 원이라는 게시글에 지원했습니다. 500만 원? 5일 동안? 네.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하데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선족 네트워크입니다. 한국과 중국 양쪽에 기반을 둔 브로커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IP 추적 결과 서버는 홍콩에 있지만 실제 운영자들은 한국, 중국, 캄보디아에 분산돼 있습니다. 강대성 팀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범죄단지 위치입니다. 지도에는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프놈펜 주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태자단지, 망고단지, 웬치, 드래곤, 파크. 확인된 것만 12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각 단지마다 몇 명이나 감금돼 있습니까? 평균 100명에서 200명입니다. 그중 한국인 비율은 약 30%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12곳에 평균 150명이면 1,800명. 그중 30%면 540명. 540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강대성 팀장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범죄 조직과 권력층이 너무 깊이 연결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강대성 팀장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진짜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충격적인 전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한국 외교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조연 외교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 박준혁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적 범죄의 희생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72시간 내 범죄 조직 소탕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시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화면에 리스트가 떴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합니다. 시아누크빌과 프놈펜은 여행 자제, 보코산 등 범죄단지 인근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사실상 관광 전면 중단을 의미합니다. 저는 TV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둘째, K 콘텐츠의 캄보디아 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프로그램 등
모든 한류 콘텐츠의 수출 계약이 즉시 중단됩니다. 사무실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K-드라마와 K-팝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BTS와 블랙핑크 음악이 흘러나왔고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밤을 샜습니다. 셋째, 한 캄보디아 FTA를 재검토합니다.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캄보디아에 대한 ODA 지원을 전면 중단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톨레삽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 앙코르와트 보존 사업 등 총 12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12억 달러.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다섯째, 미국 정부와 공조하여 범죄 조직 관련자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조 현 장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위험에 처하든 우리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캄보디아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압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내정 간섭이다, 과도한 반응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간도 안 돼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캄보디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프놈펜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K-드라마를 돌려달라. BTS 콘서트를 보고 싶다. 정부는 범죄자들을 잡아라. 시위대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SNS에는 샵 Save Korean Drama, 샵 Cambodia Wants Pop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관광업계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관광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50만 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그들이 쓴 돈은 약 8억 달러였습니다. 여행 경보가 발령되자 즉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앙코르와트행 항공권 예약 취소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여행사들이 캄보디아 상품을 판매 중단했습니다. 24시간 만에 한국인 관광객이 90% 감소했습니다.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주인이 인터뷰에서 울먹였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우리 호텔 수익의 60%였어요. 이제 다 취소됐습니다. 이러다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앙코르와트 인근 식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 메뉴판을 준비하고 김치와 불고기를 팔던 식당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48시간째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포스코, 롯데, 프놈펜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투자는 캄보디아 전체 외국인 투자의 15%를 차지했습니다. 프놈펜 경제특구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보복에 관광 산업 붕괴 위기, K 콘텐츠 금지, 청년층 분노 폭발, 한국 기업 철수, 5만 명 실직 위기.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쿤 마넷 정권이 범죄 조직을 방조한 결과다. 국민 경제보다 뇌물이 중요한가?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2시간째 되는 날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차관이 워싱턴 DC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조직범죄와 인신매매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합니다. 화면에 리스트가 떴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후이원 그룹과 그 계열사 17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합니다. 후이원 그룹, 훈센 전 총리의 조카가 소유한 금융회사, 캄보디아 최대 금융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제재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미국 달러 거래 금지,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 해외 계좌 동결, 미국 내 자산 압류. 후이원 그룹은 하루 만에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됐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지진이었습니다. 프놈펜 시내 후이원 은행 지점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겁니다.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수백 미터 줄을 섰습니다. 내 돈 돌려줘. 은행이 망한다며? 패닉이 확산됐습니다. 쿤만의 총리는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리가 외교부 장관에게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경합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움직였습니다. 미국을? 왜? 한미 동맹입니다. 한국이 요청하면 미국은 움직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입니다. 내무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거리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경제부 장관도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관광 수익 1일 2천만 달러 손실. 한국 기업 철수로 5만 명 실직 위기. 이대로 가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훗마넷은 책상을 쳤습니다. 저들이 뭘 원하는 겁니까? 외교부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범죄 조직 소탕에 대한 전면 협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단지 급습, 한국인 피해자 구출, 범죄 조직원 체포, 한국 수사관의 현지 조사 허용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습니다. 72시간째 되는 날 밤 11시,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내 조직 범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강제노역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조직 소탕에 전면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모든 범죄단지를 폐쇄하고 피해자를 구출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저는 TV로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72시간. 단 3일 만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굴복시킨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수사팀과 함께 캄보디아 국방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특수부대 지휘관, 경찰청장, 국정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작전명 독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대성 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타겟은 12개 범죄단지입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급습합니다. 작전 시간은 새벽 3시. 범죄자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입니다. 캄보디아 특수부대 대령이 물었습니다. 예상 저항은? 무장경비 최소 20명. 일부는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20명입니다. 압도적 우위입니다. 인질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최루탄과 섬광탄, 고무탄을 주로 사용합니다. 실탄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작전 계획이 세밀하게 짜여졌습니다. 12대 단지를 A, B, C 그룹으로 나눠 동시에 급습합니다. 각 그룹에는 한국 캄보디아 합동팀이 배치됩니다. 타나 형사님은 A그룹 리더입니다. 태자 단지를 담당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자 단지, 가장 큰 범죄 단지, 그리고 류광호가 있는 곳. 2025년 9월 7일 새벽 2시. 저는 완전 무장을 하고 작전 차량에 올랐습니다. 방탄조끼, 헬멧, 권총, 수갑. 15년 경찰 생활에서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차량은 조용히 태자 단지로 향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무전도 최소한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 태자 단지 500m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달빛 아래로 태자 단지가 보였습니다. 4층 건물, 높은 담장, 철조망, CCTV, 그리고 정문을 지키는 경비 2명. 강대성 팀장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특수부대원 2명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10초 후 경비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새벽 3시 정각. 무전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전 지점 준비 완료. 독수리, 작전 개시. 도립. 우리는 정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다. 손들어. 무기 버려. 1층 로비에 있던 경비 5명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20명의 총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바닥에 엎드려. 경비들은 저항 없이 항복했습니다. 1층 확보. 2층으로 이동.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는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사람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방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방. 6명의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하지만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감사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나를 방해합니까? 나는 일하고 있었어요. 한 28세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범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죠?
범죄든 뭐든 상관없어요. 나는 여기서 월 900만 원 벌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뭐 해요?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저는 당황했습니다. 피해자를 구출하러 왔는데 오히려 저항하다니. 2층 확보, 한국인 34명 발견. 3층으로 이동. 3층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는 감사해했고 일부는 저항했습니다. 3층 확보, 추가 39명. 4층, 리광호 발견.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4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비상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키 160cm. 조선조. 리광호였습니다. 멈춰. 리광호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총 내려놓고 투항하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건물은 포위됐고 당신 부하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강대성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웃기지 마세요. 당신들이 뭘 압니까? 나는 지난 3년간 이 나라에서 왕처럼 살았어요. 경찰도, 군인도, 정치인도 다 내 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박준혁을 죽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광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준혁? 아, 그 대학생. 쓸모없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본보기가 필요했어요. 다른 놈들이 보고 겁먹게.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2살 청년의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다니. 당신은 괴물입니다. 괴물? 나는 사업가예요. 수요와 공급. 한국 청년들은 돈이 필요하고 나는 돈을 줘요. 윈윈 아닙니까? 사기와 강제 노역으로? 아, 처음에는 좀 속이죠.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대부분 계속해요. 돈이 되니까. 인간은 결국 돈 앞에 무릎 꿇어요. 리광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들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돈, 돈, 돈. 그래서 내가 성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투항하겠습니까? 강대성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절대 안 돼요. 나는 감옥에 안 가요. 리광호가 권총을 우리에게 겨눴습니다. 그 순간 특수부대원이 쏜 테이저건이 그를 맞췄습니다. 5만 볼트의 전기 충격. 리광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팔을 뒤로 묶었습니다. 리광호, 당신을 살인, 감금, 사기, 조직범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대성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릎 꿇을 차례입니다. 리광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나를 풀어줘. 돈 줄게, 얼마든지 줄게.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작전이 끝났습니다. 태자단지에서 106명의 한국인을 구출했습니다. 범죄 도직원 23명을 체포했습니다. 다른 단지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망고단지 작전 완료. 한국인 87명 구출, 조직원 19명 체포. 웬치 작전 완료. 한국인 94명 구출, 조직원 31명 체포. 드래곤 파크 작전 완료. 한국인 71명 구출, 조직원 17명 체포. 총 12개 단지에서 421명의 한국인을 구출했고 201명의 범죄 조직원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구출된 사람들 중 진짜 피해자는 15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69명은 자발적 가담자로 분류됐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구출된 152명의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은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여윈 얼굴, 초점 없는 눈빛. 하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소영아, 김소영의 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김소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준혁의 부모님도 공항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건 아들이 아니라 유골함이었습니다. 준혁아, 어머니가 유골함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살려내지 못해서 미안해. 강대성 팀장이 그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혁 씨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다른 아이들은 살았잖아요. 우리 아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어요. 그걸로 위안 삼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대성 팀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하여 범죄단지 소탕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총 421명의 한국 국민을 구출했고 201명의 범죄 조직원을 체포했습니다. 12대 범죄단지를 폐쇄했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준혁 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 평생의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강대성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반드시 찾아가고 구출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 요인은 무엇입니까? 시스템입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장면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 국가구나. 이것이 시스템의 힘이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남아 5개국과 범죄 조직 소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정보 공유, 합동 수사, 신속한 범죄인 인도. 그 결과 다음 2개월 동안 동남아 전역에서 한국인 89명이 추가로 구출됐습니다. 범죄단지 26곳이 더 폐쇄됐고 범죄 조직원 178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리광우는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리광우는 수갑을 차고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리광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총 437명의 한국인을 납치 또는 기망하여 감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준혁 씨를 포함한 3명을 고문으로 살해했습니다. 피해액은 총 890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도 시스템의 피해자입니다. 가난한 조선족 출신으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박합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그는 약자를 착취하고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리광우는 악마였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전기 충격기로 제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박준혁을 죽인 다음 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류광호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3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백 명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 밖에서 박준혁의 부모님이 울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편히 쉬렴. 자발적 가담자 269명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 리더급 47명은 징역 5년에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징역 2년에서 3년,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한 29세 가담자의 최후 진술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를 버렸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됐고 알바만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월 900만 원이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서니 알겠습니다. 저도 가해자였다는 걸.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피해자라는 건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0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강대성 팀장의 초청으로 국제범죄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은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사람들. 캄보디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저는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로서 저는 이번 작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첫째, 국가의 의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 한 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외교, 경제, 정보, 군사. 이것이 진짜 국가입니다. 둘째, 시스템의 힘입니다. 여러 부처가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이는 선진국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국제협력입니다. 한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모두 협력했습니다. 범죄는 국경을 넘지만 정의도 국경을 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저는 김소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복학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타나 형사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해외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훌륭합니다. 당신은 피해자에서 생존자가 됐고 이제 조력자가 되고 있군요. 네. 박준혁 씨처럼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혁의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박준혁 재단을 만들어 해외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헛되이 죽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비극이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대성 팀장은 국제범죄 예방 강연을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쉬운 돈은 없습니다. 월 1,000만 원을 준다는 해외 취업 공고를 보면 의심하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해외 취업 정보센터를 이용하세요.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는 83% 폐쇄됐습니다. 하데스 카페는 폐쇄됐고 운영자 7명이 검거돼 징역 8년에서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후이원 그룹은 파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이후 국제거래가 불가능해졌고 캄보디아 내에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훈센의 조카는 정치적으로 몰락했습니다. 한 캄보디아 관계도 변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소탕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한국과 범죄 예방 협정을 맺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프놈펜 경찰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 경찰청과 직통라인이 생겼고 한국인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협력합니다. 얼마 전 저는 강대성 팀장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타나 형사님, 그때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형사님은 진정한 경찰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한 나라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강대국이라는 것을. 15년 경찰 생활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부패, 폭력, 무관심. 하지만 그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국가의 힘을, 진짜 시스템의 힘을. 한국은 GDP 세계 13위, 인구 5천만 명. 면적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땅이 아니라 의지로 결정된다는 것을. 한국이 요청하자 미국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동남아 5개국이 협력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혼자였지만 한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준혁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152명이 살았고 421명이 구출됐고 동남아 전역의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정성스럽게 답글 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중장년층 여러분을 위한 정보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크로스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